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될까 말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식 계속 갖고 있으면 좋을까?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자동으로 연산을 하는 기계에 대한 꿈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를 현실화시켰던 것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앨런 튜닝 테스트로도 유명하죠. 앨런 튜닝입니다. 독일군에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천재 수학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 내에 풀어내질 못하는 상황에서 앨런 튜닝은 기계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컴퓨터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모터들이 잔뜩 들어간 처음의 컴퓨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진공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진공관은 앰프에나 사용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진공관이 지금의 반도체 역할을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게 되면 반도체가 고장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박사가 진공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정도 작은 숫자의 진공관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컴퓨터 세상은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발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지만 역시 물리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진공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정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CPU의 광고 문구를 봐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어가 몇 개다, 그리고 몇 헤르츠다, 스레드가 얼마다, 그리고 메모리가 얼마큼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반도체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상대성 이론을 정립해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거부했었다. 어떻게 물리세계가 확률로 움직일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양자역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무어의 법칙은 18개월에 한 번씩 성능이 2배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도표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트랜지스터, 조그마한 아주 개별적인 연산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의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헤르츠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헤르츠는 초당 몇 번을 연산할 수 있느냐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초당 연산할 수 있는 숫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최근에 사용하는 전력값은 줄어들고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공식이 있어요. 전기량, 전력이라고 하는데 전압과 전류의 곱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압을 낮추고 흐르는 전류도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 무한히 낮출 순 없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쓴 전략이 뭐냐면 하나의 칩 안에, 여기서 칩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기판에 꽂혀있는 까만색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일 비싼 부품이기도 하죠. 이 부품 안에 머리를 여러 개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든지 선폭을 줄이고 게이트를 많이 넣고 그리고 초당 연산 횟수를 높일 수 있었어요. 기존의 물리 영역에선.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자 머리를 많이 넣는 방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칩, 그 까만색 부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보드에 여러 개를 얹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4개의 프로세서를 얹은 컴퓨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은 8개의 코어, 16개의 코어를 넣은 프로세서가 장착된 컴퓨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해봤다면 이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누군가와 화상회의를 하려면 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야기할 때도 줌 스트레스라는 게 발생하는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많은 프로세서, 칩들이 꽂혀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들 간의 대화는 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활하지 않다는 뜻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넣고 싶죠.
그러면 물리적인 칩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선폭을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메모리 쪽에서 시도가 됐는데 HBM이라는 거예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밴드위스는 초당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을 극대화시킨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이 HBM 기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층집을 만든 거예요. 집을 나가기보다는 한 집에 있으면 당연히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런데 땅은 부족했던가 봐요. 이 땅이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부족하다 보니 높이 쌓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방식이 HBM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패키징 회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칩 내에 메모리를 최대한 많이 넣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한 테이블은 아니지만 옆 테이블에 메모리를 가져다 두는 정도.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급하면 술도 가져다 먹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해지죠.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모여 앉으면 제일 빨라질 텐데 왜 그렇게 못할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의 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갔다. 마이크론도 많이 쫓아오고 있다. 현재 메모리 쪽에선 이렇게 3대 회사가 크거든요. 물론 메모리도 둘로 나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력은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이란 불량률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량률이 낮아지면 수율은 높아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시간과 재료를 썼을 때 훨씬 더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삼성반도체의 실력은 선폭을 줄이는, 그래서 10나노에서 7나노에서 3나노로 이렇게 줄여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진정 고수인 영역은 불량률을 줄이는 공정 기술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불량률은 줄어드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폭을 줄이고 있다고. 선폭을 줄이고 게이트의 사이즈가 적어지면 그만큼 적은 전기로도 충분히 반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강풍이 불어야 바람기비가 돌아갔다면 지금은 미풍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폭이 어느 정도까지 줄었을까? 현재 3나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느낌이 안 옵니다. 보통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가늘다 정도이지 기술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 크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수소 원자는 0.02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도체는 원료 자체가 수소가 아닌 그보다 큰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0.2나노미터 정도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은 3나노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들이 옆으로 손에 손을 잡고 15개가 쓰면 꽉 차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물리전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지 현재 수율이 별로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량률이 많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느 순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하지만 발전 속도는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하나의 칩 안에다 모든 것을 때려 넣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웨이퍼 안에 모든 것을 넣는 방식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쉽죠. 더 좋은 건 같은 테이블에 앉히는 겁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테이블도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반도체 세계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애플에서는 CPU, GPU는 특히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용하는 모니터 해상도 4K 정도는 되시죠? 이 정도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 모니터 한 개만 쓰시는 분도 잘 없으실 거예요. 여러 개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화면의 화소수는 결국은 메모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왕창 넣어야 됩니다. 과거 인텔에서 똑같은 속도의 CPU를 내놓으면서 저렴한 CPU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저렴해진 방법이 간단했어요. 메모리를 줄인 거죠. 그랬더니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반대의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모리를 다 넣겠다. 그런데 비용이 상승하지 않게 하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웨이퍼는 방송에 자주 출연합니다. 연구원들 또는 회사의 CEO들이 무언가 광고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그 원판이 웨이퍼입니다. 그 웨이퍼 안에는 많은 칩에 들어갈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원판을 작업하다 보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판에 3개 정도의 점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똑같은 사이즈의 웨이퍼에서 100개의 부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3개의 부품이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수율은 97%가 되죠. 그런데 만약 부품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진다면 동일한 웨이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품의 개수는 그만큼 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웨이퍼에서 10개밖에 못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3군데서 동일하게 오류가 났어요. 물론 늘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3개의 부품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수율은 70%로 떨어져요. 그러면 단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뭘 믿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왜 똑같은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선폭을 줄이고 게이트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한계에 부딪혀 있다. 물론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업그레이드의 속도가 느려진 건 맞아요. 그래서 층층이 쌓았던 거고요. 그런데 왜 옆으로 펼치지 못하고 테이블을 키우지 못하고 다른 테이블에 뒀을까? 또는 복층으로 쌓았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다양한 프로세서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윈도우가 애플을 이겼었어요. 과거형이죠. 지금은 좀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방식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의 성능이 무어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의 성능 향상 속도가 떨어지면서 운영체제에서 직접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방식이 재조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동일한 웨이퍼에서 100개를 만들던 웨이퍼에서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3군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97%의 수율 대 70%의 수율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애플은 반도체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 윈도우는 반도체를 관리하는 부분을 프로세서 회사에 맡겼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맡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협업을 했다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누군가 이야기해서 조율해서 일어나는 것은 효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애플은 다른 회사라면 쓰지 못한다고 생각할 고장난 3개의 부품을 재활용할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한 거예요. 저도 프로세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 나온 프로세서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수백억 대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비싼 부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을 경험을 했고 아주 작은 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고충을 많이 겪어본 애플과 경험이 미천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차이가 아닐까. 이러한 상황은 모바일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죠. 처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저 농구 좋아하는데 훌륭한 가드가 필요한 이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패스를 하는 거죠. 흔히 챗GPT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챗GPT의 주 특기는 정리이지 창의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늘 자기계발서에서 읽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은 반드시 열린다. 대만에서 엔지니어들이 와서 열심히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때 바라보는 시선은 하겠어? 라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했죠. 어떻게? 남들이 안 한다는 분야로 들어가서. 당시만 해도 파운더리란 영역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고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영역에 들어갔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GPU, 남들은 게임할 때나 필요한 프로세서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구글을 넘쳤죠. 저는 언어를 잘 못합니다. 여기서 언어는 영어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되는데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해서 조금씩 하면서 배웠던 것은 언어는 문화이지 기능이 아니다. 재능이 아니다. 인지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한국인 부모를 둬도 한국에서 잘하면 한국어를 잘하고요. 미국에서 잘하면 미국어를 잘합니다. 조나단한테 가나어를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리고 이 언어는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교포들은 교포의 생각을 하는 거고 조나단은 한국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 장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DNA라고도 표현을 하죠. 정조 시절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썼을 때 정조대왕께서 그러셨다 그래요. 내용은 좋은데 문체가 0. 이게 문체 반정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인 거죠. 지금 현재가요. 반도체도 벽을 만났습니다. 물론 벽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문이 닫혔지만 또 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뛰어넘을 거라고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기술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문화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뉴턴이 웨스트민스턴이라는 왕족들이 묻히는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비전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떠나겠죠. 잘 훈련시켜서 다른 기업에 혜택을 베푸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바꾸면 가능하니까요. 감사합니다.